아토피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아토피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부적절한 뜻인데요. 이 용어는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비염, 천식을 모두 다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영유아 때 시작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피부 건조, 그리고 소양증, 그리고 특징적인 병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영아기 때 시작돼 2세 이전에 시작되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얼굴이라던가 팔다리에 신측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유아기 때 시작되는 2세 이후에 시작되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영아기와는 달리 사지에 굴축에 많이 특징적인 습진 병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되게 하고요.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하지만 안 좋을 경우에는 비염과 천식, 알러지를 같이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원인이 아주 다양하고 딱 밝혀지지 않았어요.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사한 결과 1995년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약 4% 정도였는데요. 2010년 경우에는 아토피가 약 14% 정도로 약 3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아이들 경우에는 약 5분의 1 정도가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15년 전보다 약 2배 이상의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현대화 도시화가 되면서 아토피 발병률이 높아진 거죠. 그 원인에는 맞습니다. 현대화, 서구화가 되면서 연예인자가 많아지는 건데요. 우선 대표적인 게 환경오염입니다. 그 외에도 황사, 그리고 대기가 건조함에 따라서 아토피가 점점 심해지면서 발병이 높아진 것이고요. 또한 의식주의 현대화로 인해서 아토피 발병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우선 식습관만 봐도 현대화된 식습관과 또 인스턴트 식품, 그 식품 첨가물 섭취함에 따라서 아토피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주거생활 변화도 현대화가 되면서 환경 독소물질에 많이 노출되고요. 또 최근에 사람들이 애완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이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형 질환, 현대병이라고 불리는 원인이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말씀한 것처럼 특정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우선 다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는 면역학적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면역세포인 T셀, 그리고 랑기라이스센,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등이 환경적 요소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아토피를 일으킨다는 설입니다. 지금 또 두 번째로는 피부 장벽 이상 때문에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건 최근에 강조되고 있고 중요도가 많아지는 기전입니다. 외상이나 보습 감소, 그리고 산도 변화, 감염 등에 의해서 피부 장벽의 투과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피부 장벽 기능이 깨지면서 염증이 발생한다는 기전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 유전인자도 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약 80% 정도가 둘 다 아토피를 가진 경우에는 서로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약 20%만 둘 다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선 이걸 보면 아토피는 어느 정도 유전인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의 원인은 필라그린 단백 유전자 때문에 유전인자가 원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감염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대표적인 감염 인자가 포도 상균인데요. 아토피 환자의 90% 이상에서 발견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맞습니다. 네. 보통 양쪽 부모가 아토피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발생할 확률이 꽤 높아요. 그리고 약 8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한쪽 부모가 아토피를 갖고 있었을 때 자녀의 아토피 확률은
뭐약 40에서 60% 정도가 높네요. 돼요. 그리고 아토피는 목에 쪽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아토피 피부염에 유전적 소인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유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쌍둥이라고 해도 환경이 다른 경우에는 한 명은 아토피를 갖기도 하고요. 한 명은 아토피를 갖지도 않기도 하고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인형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약 16.8%가 16.8% 정도가 성소년기 이후에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유전적 소인이 있지만 100% 유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다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연령에 따라 다 같아요. 우선 피부 건조증, 그리고 간지러움, 특징적 병변을 갖습니다. 보통 연령에 따라 조금씩 진단 양상이 좀 달라지는데요. 우선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는 2세 미만의 유아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생후 보통 2, 3개월 이후에 급성 병변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양볼에 이렇게 홍방과 그리고 비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진물이 흐르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른 거는 보통 얼굴이라던가 사지의 신전 부위 그쪽에 아토피 피부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연령별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2세부터 12세까지의 소화기의 특징입니다. 약간 영화기랑 좀 다른 게 얼굴보다는 팔다리에 펴지는 부분, 그리고 펴지는 부분, 굴축 부위나 또한 목의 안쪽 부위에 많이 나타납니다. 약간 진물이 흐르는 습진 양상보다는 약간 건조하게 습진이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 긁다 보니까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12세 이상의 성인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병변 분포가 성인형, 소아형과 아주 비슷해요. 그렇지만 손과 발의 국소 변변이 더 심하고요. 그리고 태선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연령별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자녀를 열심히 관찰하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보통 영아형 아토피라고 하면 보통 네. 태열이라고 많이 표현을 네, 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아 피부 질환을 무조건 다 태열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그거는 피부 질환이 모두 다 붉고 간지럼을 동반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른 질환이랑 좀 감별 진단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법과 관리하는 법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태열기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적당한 치료 방법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 진단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 양상에 따라 진단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절대적인 검사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임상 양상에 따른 진단은 보통 종족이라던가 개인, 연령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국인의 아토피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주 진단 기준 2개 이상, 그리고 부 진단 기준 4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주 진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가려움증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징적인 피부염의 모양과 부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로 좀 진단 기준이 다른데요. 2세 미만의 환자에는 얼굴, 몸통, 사지에 펼쳐진 부분에 습진이 있는 경우, 또 2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얼굴, 목, 사지 구분 측, 그러니까 안쪽에 습진 변병이 있을 경우, 그리고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에 개인 가족력이 있을 경우, 이 4개 중에서 2개가 진단이 된다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 진단에선 4개 이상이 해당돼야 돼요. 이렇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피부 건조증, 그리고 눈이나 귀주의 습진성 병변, 그리고 구순염, 그리고 면역 혈청, 면역 글로불 IgE의 증가, 피부 단자 시험의 양성 반응의 경우 등 4가지 이상의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이 진단 기준이 맞다고 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좀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에는 임상적 양상에 따라서 진단을 하신 거고요. 네. 절대적인 진단 기준도 없어요. 그렇지만 알레르기 피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대표적인 것이 알레르기 피부 시험입니다. 특이 항원에 대한 IgE 항체를 확인하는 가장 간편한 툴이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다시피 특이 항원에 대한 IgE 항체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항원을 피부에 주입 후 15분에서 30분 뒤에 팽진과 발적을 측정하여 판독하는 건데요. 그래 하여 대표적인 것이 주입 방법에 따라서 피부 반에서 피부 단자 시험, 그리고 피는 시험, 척부 테스트, 패치 테스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도 있어요. 혈정학적 특이 IgE 검사, 그리고 혈정학적 총 IgE 검사를 통해서, 즉 마스트, 라스트죠. 그런 검사를 통해서 아토피를 진단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단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항원을 알 수 있고요. 항원을 알아서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이 검사법들은 꽤 많이 중요합니다. 구분하기 아주 힘들죠. 네. 임상적 증상으로 구분하기 많이 힘들고요. 또한 가장 기본으로 하는 게 당연히 병력 청취와 임상을 기본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감별 진단할 질환에는 보통 아토피 피부염과 달리 알레르기 항원 IgE 항체가 보통 발견되지 않아요. 보통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항원, IgE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아토피가 모두 다 발견되는 건 아니고요. 약 5분의 1 정도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이제 감별을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가 보시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로는 접촉성 피부염과 아토피 피부염의 감별 진단하는 것이 조금 필요할 텐데요. 모든 피부염은 아토피랑 비슷하게 붉고 간지럽고 습진 같은 걸 많이 포함하긴 하는데요.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당연히 증상이 있고요. 대신 접촉한 부위에만 그리고 특징적인 변본을 나타냅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그 부위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라던가 사지에 전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아토피와 감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건성 같은 경우에는 성인용 아토피 때 감별 진단할 수 있는데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음백색에 약간 경계가 분명한 반이 보여요. 즉 태선화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건성 같은 경우는 아토피와 달리 프레셔, 그러니까 좀 무게가 나가는 부분에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엉덩이, 무릎, 그렇지 이렇게 마찰이 있는 부분에 생겨서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차적 세균 감염이 된 아토피 피부염과 또한 그냥 감염이 된 이라던가 바이러스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된 아토피와 감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이에도 전신적 질환 같은 경우는 간지러움증이 동반되는 피부염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HIV라던가 암이라던가 전신적 질환에 있는 피부염을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원장님 맞습니다. 아토피는 악화인자와 유발인자가 있는데요. 아주 많아요. 우선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적 인자인 면역학적 요인,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경학적 원인인 2차적 인자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표에서 보다시피 면역학적 유발인자, 1차적 인자는 첫 번째로는 식품 알레르기 항원이 있습니다. 보통 중증도 이상 아토피를 가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식품 알러지기 테스트를 했을 때 40% 정도가 다 식품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우유, 달걀, 생선, 땅콩, 콩, 밀가루 등이 있고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학동기 이후 지나가면 장 점막의 면역이 증강되면서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자연 관해가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로는 흡입 알레르기
알레르기 항원이 있어요. 보통 동물의 털,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바퀴벌레, 곰팡이 등이 있고요. 이것이 아토피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감염이 있어서요. 세균, 바이러스 등이 아토피 피부염을 많이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2차적 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기후가 너무 춥거나 겨울이거나 적외선인 경우에는 아토피를 많이 악화시키고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을 때에는 당연히 아토피가 악화되겠죠. 그리고 내분비적 문제인 월경, 임신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를 악화를 시킵니다. 또한 접촉 항원도 악화를 시키는데요. 니켈, 크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자극원들도 있는데요. 보통 뜨거운 물, 비누, 담배, 합성 섬유 같은 것이 자극원이 돼서 아토피를 유발시킵니다. 아토피는 원인이 되게 많고요. 네. 그리고 치료가 좀 어렵다고 하는 네. 이유도 너무 원인이 다양하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자연 관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세 이전에 발병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학동기 때 학동기 7세 정도에서 40% 정도는 증상이 거의 다 호전이 됐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성인의 아토피는 어렸을 때 발병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아토피 병에는 어렸을 때 발병한 경우가 거의 다 많고요. 성인, 청소년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약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도 하고 완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피부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필라그린 유전자 돌연 변이가 많아서 피부가 장벽이 많이 약합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보습이에요. 우선 보습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보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로션 같은 걸 충분히 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 치료하는 방법은 유발인자 항원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환경 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와 함께 해야 되는 건데요. 우선 염증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그래서 국소적인 스테로이드든가 간지럽지 않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또한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 등을 이용해서 염증 치료를 하면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타 치료법으로는 면역요법도 있고요. 강선 치료, 최근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경구 면역 조절제,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치료법으로 아토피를 치유하고 사용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염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의사랑 상담을 하고요. 진단 아에서 당연히 약을 써야 하겠죠. 아토피는 보습이 가장 중요해요. 보습이란 거는 지금 수분을 보존하는 건데요. 즉 어떻게 수분을 보존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20분 이내로 목욕을 완료를 해야 돼요. 너무 수분이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은 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다음 같은 그림을 보시면 우선 너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서 샤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서 샤워를 하는 경우는 아토피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날 비누칠을 하지 마시고 아토피 전용 비누를 사용해서 이틀에 1회 정도만 비누칠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기를 톡톡톡톡 닦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빡빡 닦아내면 아토피가 더 악화가 되겠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목욕 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기를 톡톡톡 두드려 닦고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받은 이유는 모공이 열려 있고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보습제를 사용했을 때 많이 흡수가 됩니다. 또한 아토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거고요. 아토피 전용 보습제는 계속 열심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집안 환경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유발인자를 회피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 알러지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아토피는 완치가 아니고요. 우선 컨트롤한다고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사들이 계속 열심히 교육을 하고 격려를 막 해줘야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아주 명약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부작용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포감을 많이 갖고 있죠.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치료를 받게 된다면 그렇게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우선 대표적인 게 보면요.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법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그림과 달리 원 핑거 팁 유닛 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집게손가락 끝 정도에 이만큼에 있는 연고양 갖고 양손바닥에 다 바를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아주 집게손가락 끝 정도의 적은 용량으로 전체적으로 다 바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얇고 조금 소량으로 극소량으로 스테로이드를 바르라는 말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아주 적게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의사와 상담을 해서 적절하게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쓴다면 병변의 악화를 막을 수 있고 아토피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가려움증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아토피를 예방해야 돼요. 항원을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지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션을 충분하게 바르시고 덧바르시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너무 심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